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컴퓨터의 표준화 단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단독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물론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나 이제 뒤쪽에서 우리 몇 가지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떤 컴퓨터 일반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수학적 개념이 등장한다거나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 정도로 계산식이 복잡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자, 만약에 어떠한 계산 문제가 나오고 공식이 등장한다면 그 공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고 자, 계산은 단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충분히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등장하니까 역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일반 한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마킹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약 50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복잡한 계산식을 문제로 출제한다거나 이러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떤 수학적 개념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이제 뒤쪽에서 논리회로나 부울대수 이런 데서 약간 집합의 개념이 등장하지만 간단한 공식 몇 가지만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만 잘 따라와서 연습 몇 번만 하시면 그러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의 표준화 단위 시작할 건데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몇 강 공부 안 했지만 이미 공부한 거 또 복습하는 거예요. 자,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갈매기 털이 떠오르잖아요. 자, 기억에서 또 멀리 사라지셨군요. 자, 어쨌거나 갈매기 털을 들었던 건 기억나죠? 그죠? 자, 킬로, 메가, 기가, 테라라고 하는 단위 우리 공부했죠. 저장 용량을 우리 공부하면서 컴퓨터에서 단위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러한 단위를 만들어냈다라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킬로라고 하는 것은 2의 10승, 메가는 2의 20승, 자,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을 의미한다. 자, 2의 10승에서 2의 20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2의 10승을 곱한 겁니다. 자,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을 하면 지수는 더해주는 거예요. 자, 수학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은 지수를 더해요. 10승 10승 더하니까 20승이 되는 거예요. 자, 2의 20승에서 2의 30승이 됐다는 이야기는 역시 2의 20승에 2의 10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2의 30승이 되는 거예요. 자, 2의 30승에서 40승이 됐다는 이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2의 10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10승을 곱했다는 이야기는 2의 10승은 얼마예요? 자, 2를 10번 곱해주면 1024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1024를 곱해줬다 이런 소리예요. 1024. 그러니까 약 1000이라고 이야기했죠. 1024, 물론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2의 10승, 2의 20승을 쓰는 건데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1024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래요? 약 1000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의 3승, 0이 3개 붙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024, 약 1000. 자, 여기에 또 1000을 곱하면 그러면 0이 6개가 붙죠. 자, 따라서 10의 3승, 10의 6승이 돼요. 자, 10의 6승과 2의 20승은 비슷한 값입니다. 2의 20승은 100만보다 조금 더 큰 숫자예요. 그러나 약 100만이 된다는 거죠. 10의 6승, 0이 6개 붙어요. 자, 2의 30승은 10의 9승과 같은 겁니다. 약 10억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얘는 더 커요, 10억보다. 그러나 10억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얘 10억보다 더 크냐면 여기다 1024 곱하고 또 거기에다 또 1024를 곱하니까 10억보다 좀 더 커요. 그렇지만 약 1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의 40승은 또다시 10의 12승이 됩니다. 0이 12개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 1024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킬로는 약 1000을 의미한다. 그 다음 메가는 약 100만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100만보다 조금 더 크다. 기가는 약 10억을 의미하고 테라는 약 1조를 의미한다. 자, 기억나시죠? 자, 뽑았더니 엑하고 대졌다. 페타 엑사도 있지만 페타 엑사바이트. 물론 최근에는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와 같은 단위도 사용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페타나 엑사라고 하는 단위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등장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반복해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매기 털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물론 우리 앞서 공부한 대로 저장 용량 단위,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와 섞여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자, 이렇게 저장 용량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도 이 갈매기털이라고 하는 단위가 사용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 조금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라디오 주파수 이야기할 때 88.9MHz 기억나십니까? 88.9MHz. 메가란 단위 배웠네. 100만. 기억나시죠? 그죠? 아하. 자, 그러면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는 반복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주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반복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초에 몇 번이 반복이 되느냐. 이게 반복주기예요. 어려울 거 전혀 없죠. 그죠? 1초에 몇 번이 반복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신호가 하나 있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자, 지금 이게 1초입니다.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 시간이에요. 1초 시간 동안 이 신호가 이렇게 한 번 반복됐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1헤르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자, 똑같은 신호가 1초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자, 1초에 이렇게 두 번 반복됐어요. 똑같은 신호가. 자, 한 번, 두 번. 똑딱하는 사이에 두 번 신호가 반복됐다 그러면 2헤르츠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려울 게 없구나. 자, 보세요. 시계추. 여러분들 시계추. 요즘 뭐 이제 전자시계니까 추가 없지만 자, 시계추가 똑딱 1초에 한 번씩 반복되죠? 자, 따라서 시계추는 몇 헤르츠? 1헤르츠로 동작을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러한 신호를 이제 우리는 사인파라고 하고 정연파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신호를 정연파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 이러한 형태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분할 때는 자, 우리 디지털은 배웠어요. 그죠? 손가락 마디. 따라서 0과 1에 비트라고 하는 숫자화시키는 모든 정보를 숫자화시키는 게 디지털이라 했잖아요. 자, 따라서 0이냐 1이냐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얘는 숫자로 딱 끊어지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디지털을 이야기할 때는 이산성이라 그래요. 딱딱 끊어진다 그래요.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아날로그를 이야기할 때는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속성. 신호가 딱 연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은 딱딱 잘라요. 딱딱 잘라서 숫자 하나로 딱딱 끊어서 표현합니다. 이것을 디지털이라고 해요. 자, 상식으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우리 CPU 공부했죠?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그대로 프로세서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 자,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속도를 나타낼 때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 중앙 처리 장치 CPU 안에는 클럭 주파수 발생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어려운 외계어 나왔다. 클럭 주파수 발생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파수 배웠잖아요. 이 헤르츠를 반복 주기,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몇 번 반복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럭 주파수 발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CPU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엄청나게 많은 장치들이 서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 많은 장치들이 제각각 동작을 하면 도저히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장치들은 일정한 신호에 의해서 동작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클럭 주파수 발생기가 모든 장치한테 신호를 탁 튀겨줘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죠? 자, 5V 전기 신호를 탁 튀겨줍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자마자 모든 장치들이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요. 다음 신호 하나를 또 탁 튀겨주면 그 다음 처리를 또 일사불란하게 동작하고 또 멈춰서 기다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클럭 주파수 발생기라고 하는 거는 CPU 내부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타이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비정기적이 아니라 계속 일정한 시간의 주기에 계속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클럭 주파수 발생기라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클럭 주파수 발생기가 1초에 신호를 10번 튀겨줘요. 10번. 그러면 이 CPU 안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 정확히 10번 동작을 한다는 소리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을 바꾸면 10번 명령 처리를 한다. 10번 연산을 수행한다. 이해되셨나요? 아하. 그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1초에 클럭 주파수가 10번 발생을 하니까 주기는 1초에 몇 번 반복하느냐?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했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10헤르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헤르츠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 그 CPU는 1초에 10번 연산을 수행한다. 무슨 의미인지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의 특징은 고속성과 신속성이죠.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릅니다. 보통 어느 정도 연산을 수행하냐면 뭐 10번, 100번 단위가 아니에요. 보통 수억 번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번의 연산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단위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항상 숫자가 커져 버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갈매기털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매기털이라고 하는 단위가 바로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와 함께 사용돼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88.9메가헤르츠 이렇게 헤르츠 앞에 메가가 붙거나 또는 기가가 붙거나 또는 키로가 붙거나 키로헤르츠,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의미 이해되셨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중앙처리 장치 CPU가 있는데 1기가헤르츠로 동작하는 CPU다. 그러면 이 CPU는 이 CPU 안에 클럭 주파수 발생기가 1초에 1기가번. 1기가라는 이야기는 10억. 오케이? 자, 따라서 1기가헤르츠라는 이야기는 약 1초에 10억이 넘죠? 그러나 약 똑딱하는 사이에 클럭 주파수 발생기가 동작을 지시하는 신호를 몇 번? 10억 번을 보내준다 이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똑딱 하는 사이에 벌써 이 안에서 10억 번의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동작을 지시하는 신호가 1초에 10억 번 발생할 때 그러한 CPU를 우리는 1기가헤르츠 속도로 동작하는 CPU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이제 컴퓨터 일반을 적어도 공부했으니까 실생활에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물론 요즘은 이제 조립품 가게가 많이 없어졌죠. 이제 뭐 홈쇼핑이나 워낙 이제 그 제품들이 저렴하게 등장하다 보니까 뭐 동네 컴퓨터 조립품 가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컴퓨터 조립해서 파시는 분들 많이 속이기도 했죠. 지금도 많이 홈쇼핑에서 속여요. 모르니까. 컴퓨터는 모르니까 또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 확인할 줄도 모르고 막 홈쇼핑에서 좋은 거라고 열심히 떠들면 내가 뭐 알아요. 그냥 좋은 거라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싸네. 그냥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장치가 어떤 장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로 가격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싼 데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4.5GHz 보여요? 자, i7 7700K에 4.5GHz라는 말 보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CPU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컴퓨터에 CPU 안내하고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capture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하나하나 저하고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45억 번 동작을 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3GHz CPU보다는 뭐가 빠르다? 얘가 빠르다. 자,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원칙적으로 CPU 속도는 3GHz대에서 거의 멈췄어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20GHz까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의 저항 때문에 그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3GHz, 다시 말하면 1초에 30억 번 동작하는 거 이상, 더 이상 사실은 못 올라가요. 근데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이제 4GHz대 CPU가 등장을 합니다만, 자, 어찌됐거나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나갈 거예요. 우리 배운 거 또 있네, 여기. 이거 뭐예요? 캐시.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얼마? 8MB짜리가 들어가 있대네요. 이제 배운 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생활에서. 자, 캐시 메모리 공부했죠?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캐시 메모리가 뭐예요? 위치를 꼭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어디하고 어디?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그랬죠? 아하. 자, 따라서 바로 이 주기억 장치가 좀 느리니까 자, 캐시 메모리로 처리할 명령들을 옮겨놓고 CPU가 계속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횟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속도의 성능 향상을 가한다. 오케이? 아하. 바로 그 캐시 메모리가 얼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8MB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800만 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 용량의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CPU를 비교할 때는 1차적으로 이 속도.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도는 한계 속도에 부딪혔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서로 속도 경쟁을 했어요. 여러 CPU 회사, 특히 이제 인텔이나 AMD나 이러한 회사들이 서로 새로운 CPU를 내놓으면서 내 속도가 몇 기가헤르츠 내 계속 경쟁을 했죠. 근데 이제 서로 한계에 부딪혔어요.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캐시 메모리를 얼마를 집어넣느냐, 캐시 메모리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 다음 이러한 CPU를 몇 개를 집어넣어서 병렬 처리를 하느냐,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는 개념이 좀 바뀌었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컴퓨터 일반 과정이 끝나면 적어도
사기당하지 않도록. 과거에 사기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 컴퓨터 이렇게 뭐 AS하러 와가지고 내부에 있는 뭐 부품을 다른 걸로 막 교체하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 많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왜? 컴퓨터 뜯어볼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는. 그죠? 누가 여러분들 컴퓨터 한 번이라도 뜯어보셨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야 컴퓨터 뭐 분해해서 다 보시고 하셨겠지만 컴퓨터 사고 한 번도 나는 뚜껑 열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수리기사 오면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얼마 나왔다니까 막 20만 원 주고. 그런데 실제로는 많았어요. 이런 경우 좋은 부품 빼가고 거꾸로 저렴한 부품 갖다 넣어놓고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신제품이고요. 이거 쓰시면 못 써요. 새로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20만 원. 지는 거꾸로 더 좋은 거 가져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컴퓨터 모르니까 당해요.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특히 여성분들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알아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단위를 또 하나 공부할 거냐면 컴퓨터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또 단위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전부 뒤에 S가 붙었죠. 자, S는 초를 의미하는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세컨드. 자, 초를 영어로 세컨드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미터 퍼 세크 많이 들어보셨죠? 자, 따라서 세컨드를 의미해요. 그럼 1초 동안의 처리 속도 단위를 나타낼 때 자, 요 놈은 밀리라고 읽어요. 밀리 세컨드. 요 놈은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좀 M자 특이하게 생겼죠? 이공계통 나오신 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나노라고 읽어요. 나노. 그다음에 요 놈은 피코라고 읽어요. 물론 이 뒤에 펜토세컨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세컨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이 단위는 아직까지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아요. 참고로만 그냥 펜토, 아토 써두시고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물론 그런 유치한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이 순서가 나오면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알파벳 순서. 밀리, 자 심심해서 M자 꼽을래요. 마이크로, 그 다음에 MN. 자, OS는 없습니다.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억나시죠? 이건 운영체제예요. 이건 없고. 자, 알파벳 순서입니다. M 꼽을리고 N, O, P. 자, 따라서 순서 일부러 외우실 필요 없죠. 암기하는 법 다 알려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이 순서,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시면 순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느린 거고요. 이쪽이 빠른 거예요. 빠른 거에서 느린 순으로 가라면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로 괜히 그 혼동해서 한 문제 놓치면 정말 아깝죠. 자, 이쪽이 느린 거예요. 이쪽이 빠른 겁니다. 따라서 순서 나오면 M, 밀리, M자 꼽을리고 M, N, O, P. 알파벳 순서만 쭉 기억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밀리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거는 또 수학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헷갈리죠? 자, 이거는 10의 3승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3승이 얼마예요? 자, 10의 3승은 1000이니까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자, 이 놈은 10의 마이너스 9승. 얼마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해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 놈은 10의 3승분의 1, 1000분의 1. 다시 말하면 10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죠. 1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마이크로세컨드는 100만 분의 1초가 되겠죠. 1나노세컨드는 그렇죠. 10억 분의 1초가 돼요. 1피코세컨드는 1조분의 1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조라는 단위까지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은 나노세컨드까지 단위를 사용한다. 주로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나노세컨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노라고 하는 말은 물론 시험 문제에 뭐 직접 나노가 많이 등장하진 않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거 이제 뉴스 기사 보시다 보면은 뭐 10나노 공정, 지금 이제 우리 삼성이 10나노 공정에 도전하고 있죠. 10나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노가 뭐예요? 10억분의 1이잖아요. 나노가 10억분의 1이죠. 1나노라고 하는 거는 10억분의 1미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10억분의 1미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10억분의 1미터라고 하니까 미터 이만한 건데 이걸 10억 개로 자르면 큰 거네.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세요. 1미터를 10억 개로 잘라보세요. 먼지 크기보다도 작은 크기예요. 그 미세한 크기로 무언가를 제조하는 공정을 10나노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10나노 공정. 지금 10나노 공정까지 와 있죠. 도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 뒤에서 우리 이런 내용들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를 의미한다. 마이크로세컨드는 100만 분의 1초. 나노세컨드는 10억 분의 1초.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조 분의 1초까지는 안 갑니다.
하실 수 있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0.001초를 의미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자, 이 뒤로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소수점 이하로 6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 소수점 뒤로 6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로 3자리가 나와요.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소수점 이하로 6자리가 나오는 거죠. 얘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뒤로, 그렇죠. 마이너스 9승. 소수점 이하 9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계산할 때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따라서 1ms는 1000분의 1초, 더 정확히 말하면 0.001초. 마이크로세컨드는 0.00001초. 나노세컨드는 0.000000001초. 다시 말하면 10억분의 1초.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 드립니다. 1ms가 더 빠를까요? 1000ms가 더 빠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1ms가 빨라요? 1000ms가 빨라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속도 단위잖아요. 100m를 10초에 뛰는 게 빠릅니까? 100초에 뛰는 게 빠릅니까? 10초에 뛰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 시간 단위는 이거 가지고도 또 말장난 쳐서 나와요.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시면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단위는 숫자가 커지면 느려지는 거예요. 1ms라는 이야기는 1000분의 1초입니다. 0.001초예요. 근데 1000ms라는 이야기는 보세요. 1000 곱하기 밀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라 그랬잖아요. 10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니까. 자,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1000 약분돼 버리면 1초를 의미하는 거죠. 1000ms라는 이야기는 1초예요. 1ms는 1000분의 1초고. 따라서 꼭 기억해 두세요. 시간 단위는 숫자가 커지면 어떻다? 숫자가 커지면 거꾸로 더 느린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빠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문제 푸실 때 뒤에 문제 있으니까 안 틀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할 때 헷갈려요. 보세요. 0.123초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단위를 바꿔라 그러면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막 열심히 풀었어요. 자, 막 어떤 공식으로 막 풀어서 0.123초 나는 천재야. 딱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단위로 못 바꿔요. 허무하죠, 그죠? 잘해놓고. 자, 따라서 이때는 헷갈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소수점 이하로 3개가 가면 되는 거예요, 3개가. 그러면 123. 3개가 쓰니까 밀리세컨드. 자, 따라서 0.123초는 123ms가 되는 거예요. 밀리세컨드가 0.001이라 했잖아요. 여기다 0.001을 곱해버리면 0.123초가 나와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시험장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 여기까지 구했는데.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3자리씩 밀어요. 3자리 밀어버려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밀리세컨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123msecond. 자, 0.0000123초.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소수점 1위로 3개 밀어요. 그럼 소수점 여기로 오죠? 됐나요? 자, 그러면 123ms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0.123ms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소수점이 얘는 여기서 여기로 왔잖아요. 이 뒤로 000 있는데 의미 없죠. 그러니까 123ms가 되는 거고 얘는 소수점이 3개 이동해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이제 0들은 의미 없고 0.123이 되는 거죠. 그리고 3개 이동했으니까 0.123ms.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3개를 또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를 또 이동하면 123 밀리. 자, 여기 밀리. 한번 또 3개 이동하면 마이크로. 자, 따라서 뭐라고 하면 돼요? 123 마이크로 세컨드와 같은 거죠. 적어두시고 절대 헷갈리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은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보세요. 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열심히 계산합니다. 다 풀었어요. 그래서 0.000123초 나왔는데 1, 2, 3, 4번 보니까 답이 없어요. 전부 뭐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로 1, 2, 3, 4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걸 못 구해갖고 틀리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3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3자리 이동해서 여기로 오면 밀리세컨드. 또 3개를 움직이면 마이크로 세컨드. 또 3개 움직이면 나노 세컨드.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자, 따라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변화 나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단위 중에 갈매기 털이라고 하는 이 단위하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세컨드 속도 단위하고 뭔가 대응 관계를 이뤄요. 자, 보세요. 얘는 1000이죠. 1000분의 1초죠. 100만, 100만분의 1초. 10억, 10억분의 1초. 1조, 1조분의 1초. 어때요? 서로 상반되죠.
오케이? 아하. 자, 1000을 의미한다. 100만, 10억, 1조. 얘는 1000분의 1, 100만분의 1, 10억분의 1, 1조분의 1. 따라서 자, 이게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재본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잘 보세요. 1GHz짜리 CPU가 있어요. 자, 중앙처리 장치가 1GHz로 동작한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클럭 주파수 발생기가 1기가, 10억이죠. 똑딱하는 사이에 10억 번의 신호를 발생시켜요. 10억 번의 신호로 동작을 지시합니다. 자, 따라서 10억 번 연산을 수행하죠. 다시 말하면 10억 번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1GHz라는 말은 똑딱하는 1초에 몇 번? 10억 번 신호가 나옵니다. 10억 번. 그러면 신호 하나의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억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신호 하나의 시간은 얼마? 그렇죠. 10억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 못 하시겠다고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죠? 자, 1GHz는 똑딱하는 1초에 10억 번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호 하나의 시간은 10억 분의 1초. 그럼 보세요. 1GHz다 그러면 얘랑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1GHz짜리 CPU다. 그러면 신호 하나의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1나노세컨드가 되는 거죠. 10억 분의 1초.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상관성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 단위와 비슷한 문제들 나왔을 때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갈매기 털은 다 공부했었으니까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세컨드 이 단위만 잘 주의 깊게 보시고 자, 조금 전에 제가 변환했던 내용들만 제가 공식화 시켜드린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